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주제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김남조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제 스케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죠. 두 번째 강의는 김지하 선생님께서 아카이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카이빙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주제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0년 한국의 미디어 서울의 코큐레이터였고요. 소선정 선생님 그리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는 영국에서 글래시리우스라는 그 스쿨을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올리겐 이몬 컴플레인트라는 그런 전시도 하였는데 이 전시는 이제 두 명의 테러리스트에 관한 행위 예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니스에서 전시를 했고 이제 한국에서도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공간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뮤지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더 폭넓은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아티스트를 어떻게 선정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 글이었고요. 첫 번째 아티스트는 플레이라고 불립니다. 이 그룹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는 분이 계실까요? 이 그룹은 1967년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전후 시기였죠. 쿠다이 모나와 같은 많은 그룹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플레이는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적 아방가르드 아티스트에 대한 그런 열망이 크지 않아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이름으로 보면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여기 사진 좌측 상단에 보시면 매우 티피컬한 히피 스타일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그룹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글을 한번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큐레이터들이 쓴 글입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룹인데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올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비엔날레에서는 프랑스 여성 큐레이터가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67년 8월 3일간 13명의 예술가들이 꽤 많죠. 과거의 예술에 대한 실망 그리고 혐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행위 예술과 그리고 아트 오브제의 비물질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고베의 히가시 불을 끄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럼 화면을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 공원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점프 다이빙 보드가 있었는데요. 4m 높이의 다이빙 보드에서 뛰어내리면서 스펀지 매트리스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을 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눈을 감고 한 줄로 걷는 활동도 했고 또 콘돔에 공기를 가득 채워서 어떤 움직이는 그런 활동도 하였고 또 입에 고무 튜브를 물고 바닥을 구르는 활동 그리고 작은
이런 연기 폭탄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데 자신의 화상을 입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전시회를 연 이 사람들은, 이 아티스트들, 케이치 이케미주, 하지메 오카모토, 준 미주가미, 나카타 카주나리, 그리고 후쿠나와 토요코, 이 아티스트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예술을 하지 않고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서 예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라는 그룹이 형성이 되었죠. 미주카미라는 사람이 이 그룹을 주도했는데요. 좀 더 리추얼한 그런 행위 예술을 선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들이 했던 그 행위 예술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천둥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1977년부터 1986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뭐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매년 여름마다 했다고 합니다. 이 설치물,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제 여름 끝쯤이면 다시 허물고 또 매년 다시 이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이 구조물을 때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토 디마리우스의 번개 전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해에 했는데 그것보다 2달 더 빨리 이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마리우스의 라이트닝 번개 필드는 이들이 했던 전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라이트닝 필드가 유명해진 이유는 꽤 픽처레스크한 그 사진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플레이가 했던 프로젝트에서는요, 번개가 한 번도 여기에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번개가 정말 여기를 때리는 것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이 구조물을 같이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같이 이것을 만들면서 목축 구조물을 만들며 같이 바베큐를 하고 같이 어떤 행위 예술을 하는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의도였고 한 9년 동안 여름마다 했다고 합니다. 10년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9년만 하고 그만뒀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이들의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그리고 공동체라는 아티스트 그리고 그들의 예술품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었죠. 다음 프로젝트는 시라카와 요시오라고 불리는 것이 예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요.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마에바시, 제가 일하고 있는 마에바시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1990년도에 전시가 되었는데 스탠다드 재팬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구조적인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메소드를 활용해서 이 작가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자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 외곽에 좀 빈민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던 건축 자재를 자신의 작품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1990년도는 아직 일본의 거품 경제가 진행되던 시기였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꽤 반짝반짝 빛나고 포멀리스트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에 반해 요시오의 작품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런 질문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요시오 씨, 당신은 이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자재를 가지고 작품 만드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네, 물론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있던 작가이긴 했습니다. 나중에 와서는 현대화라던가 일본의 현대화 그리고 서구화
에 대한 작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 30년 전이었을 텐데요. 그때 많은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 후에 차세대 일본 작가들에게 의해서 다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가 düsseldorf에서 공부를 할 때 그의 스승이었던 작가도 그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 다음 프로젝트는 우마야의 목마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시라카와 씨와 함께 저희 미술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 초에 시라카와 씨가 저에게 꽤 긴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에세이였는데요. 이 지역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였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아주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고 또 서구화 바람이 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 작가가 이 지역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저에게 글을 소개했습니다. 야쿠자라고 불리는 이제 쿠니사다 추지라고 불리는 한 야쿠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 있는데 사쿠타로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사쿠타로 하니와라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일본의 초기 아방가르드 운동을 이끈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를 시에 도입했다는 그런 기여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꽤 많은 인텔렉추얼들은 중국어 한자를 사용해서 시를 썼는데 이 작가는 현대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꽤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만 서로 연관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상의 사람을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 두 사람을 연결짓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딱 하나의 허구의 인물을 등장시켰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담은 작은 책을 처음에 발간했을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이야기잖아, 거짓말이잖아, 우리 역사가 아니잖아,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라카와 작가가 이 일을 한 이유는 이 지역에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허구의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이야기를 하나 다 연결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것이죠. 그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So this is how it looks.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작가가 뭐 안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디렉션을 준다던가 음악이라던가 뭐 춤에 대해서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무대에서 하는 공연도 시라카와 작가가 디렉팅을 하진 않습니다. 매년 이런 행사를 진행하긴 합니다. 이 시라카와 작가가 저희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모코바타 모코바타 타타타 이 소리를 반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음료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다라는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다이즘이라는 걸 좋아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밖에는 사람들에게 아무 그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즉흥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하지요. Okay. Maybe I will stop here. Can I stop? 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back to the PowerPoint. Okay. Okay, so the third artist I want to introduce.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세 번째 아티스트는 조금 더 복잡한 것인데요. 토수 타카시의 프로젝트입니다. 성이 토수고요. 이름이 타카시이죠. 오시마 한센병 요양원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이토치 트리엔날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타카마츠 근처에 있는 것인데요. 이 요양원은 고립된 곳입니다.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작가가 이곳을 방문해 이 사람들과 즉 이 요양원에서 머물던 한센병 환자들과 몇 년간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아니었고요. 이 작가가 그냥 예술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 작가가 직접 이 요양원에 가서 인생과 삶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 한 것이었는데 이곳에서 생명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두고 간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즉 어떤 사람이 이 서적을 여러 번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즉 꽤 힘들었을 법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작가가 이런 활동도 했는데 이 작가의 이름은 타카시 노부유키입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자신의 작가명을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엔날레가 시작되었을 때 자신의 작가명을 토슈 타다시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이 요양원에 살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 트리엔날레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즉, 그 요양원에 살고 계시던 분의 이름을 빌린 것이죠.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이 작가가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들, 수첩, 공책, 그리고 많은 카메라가 하나의 방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작가가 이 내부를 재구성했는데요. 즉, 토수 다다시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가 이 방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방을 방문한 방문자는 보면은 꽤 복잡한 그리고 막 어질러진 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정돈이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 방에 살던 사람이 카메라의 기계적 구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요양원 밖으로는 벗어나진 않았는데 그 밖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을지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했다고 보여드렸습니다. 또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든 마타 클라크의 그리고 캐롤 구든 티나 지로트의 꽤 유명한 작품입니다. 2-3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 후에는 그 중에 한 명이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꽤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공동성, 공동체와 경험 그리고 DIY에 대해서 많은 고찰을 가능하게 해준 프로젝트이지요. 제가 DIY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꽤 그렇게 정교하지 않은 스킬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즉 직접 하는 정교하지 않은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아마 그것을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저에게 영감을 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작년에 진행됐던 아트 포럼에서 나온 글입니다. 읽을 수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이 좀 침침해서 잘 읽지 못하지만 휴이 코플랜드라는 예술 비평가의 글입니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술이 사회적 관행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체성, 프로세스와 그리고 스케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윤리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미적인 실천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관행에서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아티스트들이 사회적인 세계를 만드는데 이것이 소우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행은 하는 실험실이나 모드라고 불리는 그런 관심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대중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특정 공간이나 그런 순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꽤 큰 영감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장을 건너뛰고 저희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010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
저희 미술관이 열렸고요. 한 4년이 되었지요. 도시의 중심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마에바시라고 불리는 도시인데요. 도쿄로부터 북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꽤 풍성한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미술관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 보이시나요? 멀리서도 보이시나요? Some of the issues that we discuss a lot. 저희가 많이 논의하는, 즉 저희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논의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위치입니다. 자, 이 미술관이 위치한 곳이 예전에는 박물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기업, 경제적인 변화라는 것도 고려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20세기 초만 해도 이 지역은 비단을 수출하면서 꽤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산업이 꽤 몰락하게 되면서 이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죠. 물론 사람들은 아직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찬란했던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곳이 백화점 자리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곳에 영화관도 있었고 또 서점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아트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예술 장르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세부 백화점이었는데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꽤 큰 백화점이었습니다. 특히 80년대에 이제 세부가 시작했던 그런 아트 프로그램들이 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46인데요. 한 50세 정도 되신 분들은 이 세부 문화에 큰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다양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600점을 소장하고 있고요. 1월에 한 30점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한 8, 90점이 현지 로컬 아티스트들의 작품입니다. 이 박물관, 미술관이 열리기 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많은 작품을 저장해오고 보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그리고 이 미술관은 아카이브이자 저장소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미술관의 그 개관 이후부터 계속 전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유켄 테루야의 아리아 오브 캄네스, 고요함의 아리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오키나와에서 태어났고 뉴욕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테루야 씨를 우리가 2011년에 독일본 대지진 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이 테루야 씨가 저한테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미술관이 아직 계획 단계였고 착공 전이었습니다. 저희 테루야 씨가 이렇게 커다란, 그 건물 뒤쪽에 커다란 비상구 계단을 발견을 했습니다. 비상 대피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계단이었는데 비상구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안쪽에 좀 숨겨져 있었던 계단입니다. 그래서 테루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 유리를 설치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 비상 대피로를 매일 볼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과 비상한 시간을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작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more than half of our audience doesn't even recognize. 그리고 사실 이 건물 밖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절반 이상은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좀 조용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지요. 사람들이 이제 원할 때 가가지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고요. 그 비상사태 시에 그 미술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좀 간단한 그런 책자를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The other project I want to introduce 네,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is a group called Forty. 포트비라고 하는 극단입니다. 타카야마 아키라라고 하는 작가의 이니셔티브였는데요. 타카야마 씨는 어떤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마다 다양한 그 파트너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도를 해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래서 이분과 베트남인 난민촌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난민촌이 저희 미술관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촌에서는 과거에 정신질환을 겪었던 베트남인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난민촌이 이런 난민촌이 몇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난민들의 경우에는 이 난민촌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떠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난민촌 한 곳에서만 이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곳이 이제 30년 이상 운영이 됐는데, 제가 저희 미술관 큐레이터들과 함께 이 난민촌을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머무르는 걸 아주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여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궁핍한 곳이었죠. 결코 부유한 장소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왠진 몰라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난민촌에 머물러 있었고요. 이 난민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느끼게 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카야마 아키라 씨한테 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졌을까라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고 있고요. 사실 이분이 독일과 유럽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서 계속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시면 지난 여름에 원탁에 둘러앉아서 이 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아주 유명한 그 인류학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누군가와 그 사랑에 빠져서 어떤 신부님을 낳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분이 이 난민촌의 운영을 시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Form on Words라고 하는 디자이너 그룹입니다. 패션을 다루는데요. 상당히 그 패션 업계에서 엄청난 대성공까지는 아니겠지만 독립적으로 그 레이블을 운영을 하고 있는 성공적인 분들의 모임입니다. 2013년에 저희가 개관식을 할 때에 시작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라이브러리 오브 패션이라고 하는 전시였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옷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옷과 관련된 기억들을 수집을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한 100여 점의 옷을 수집을 했고요. 누구든지 이 옷을 입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도서관처럼 옷을 입고 다시 반납하고 했던 것이고요. 왼쪽은 기모노의 사진입니다. 그 현지의 가부키
극장에서 사용되었던 아주 오래된 그런 전통 의상입니다. 이 의상들은 현재 미술관의 아카이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부키 공연을 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의상들이 일부는 저희 미술관 아카이브에 있고 일부는 본인들이 직접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까지 저희가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런 좋은 의상들이 미술관에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점점 하고 있고 이 의상들을 통해서 이 가부키 그 극단과의 그 연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유니폼, 패밀리얼 유니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니시오 요시나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 사진들인데요. 3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옷을 입고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가족 사진을 다시 찍은 거죠. 물론 이제 얼굴은 다 달라졌지만요. 물론 그때와 똑같은 옷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제 똑같이 보이도록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진을 찍은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아이디어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는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고 싶죠.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내가 멋져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작가는 그런 자의식을 배제한 그런 작품을 찍고자 했습니다. 또 저희가 패션쇼도 진행을 했습니다. 개관하고 1년 후였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갤러리 그 가드들 운영자들을 위한 그 유니폼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옷을 패치워크로 해서 만든 유니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시 안내를 하고 또 그 시설을 운영을 하는 그 스태프들이 매일매일 입으면서 그 일하고 있는 그런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진짜 마지막 사진인데요. 현재 저희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문학에 대한 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에바시가 모던 아방가르드 문학 운동으로 그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 문학 미술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마카와 후유키라고 하는 사람의 헬로 굿바이 테크닉 오브 텔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비디오 그리고 슬라이드들이 상영이 됩니다. 나사의 보이저 프로젝트에 대한 것인데 보이저 프로젝트를 아시죠? 즉 우주선을 그 태양계로 쏘아 보내서 아직까지도 그 우주를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우주선 이름이 바로 보이저호인데요. 인류의 메시지를 외계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 그 디스크가 그 보이저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골든 레코드 안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 인류의 문화와 언어를 담아 놓았는데요. 상당히 미국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 관람객들은 이렇게 전시를 보러 와서 벽 앞에 서서 이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세를 잡게 됩니다. 마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벽에 살짝 대게 되면 소리를 두개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귀를 통해서는 들리지 않습니다만 벽에 접촉하게 되면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 벽이 상징을 하는 것은
이 작가의 아버지, 암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그 편지, 이에 그 소리, 낭독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지구로부터의 환영의 인사, 그 다음으로는 지구로부터의 작별의 인사라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언어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촉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작가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퍼포먼스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그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퍼포머이거든요. 호메이라고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Home is the voice performance. 호메이라는 것은 음성 퍼포먼스인데요. 투바라고 하는 지역, 중앙아시아에 있고요. 러시아 일부인 투바 지역의 그 음성 퍼포먼스입니다. 콧소리를 많이 사용하죠. Okay, so you get the idea.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분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지난주에 저희 미술관에서 퍼포먼스를 했고요. 개 그리고 새가 되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이제 마치 이제 개처럼 이렇게 이 작가를 향해서 이제 짖는 그런 공연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셔머니즘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로 돌아가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미술관과 관련해 현재 생각해야 할 시급한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술 작품과 미술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비평, 사회적인 조각, 그리고 예술의 맥락과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비자기 완결성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 이제 협력 그리고 참여,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코디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프로페셔널 예술가가 아니라 해도 이 아티스트의 작업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성을 맥락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맥락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위한 서로 충돌하는 기준들을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술 프로젝트의 아주 풍부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죠. 예술가는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 다양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생인데요. 포스트 비평적 혹은 포스트 엘리트주의적 예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술가의 접근법이라는 것은 무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판적 사고
뭐 미술관이든 사회이든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 사고로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술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비판성 혹은 비판적 태도라는 것이 예술, 특히 이제 비평 그리고 사회적 조각이란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술가 특히 아시아에서의 예술,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예술에서는 저는 이 표현, 포스트 크리티컬 아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관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이것과 그 미술관과 사회 관계입니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20년대 그리고 50년대까지도 상당히 활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비자 사회였고 또 정보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앞으로를 생각을 해볼 때는 더 이상 그런 사회로 규정을 지을 수 없겠죠. 그 속에서 대중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술관은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다양한 대화를 추구를 하고 또 유저 프렌들리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적이지 않아 엘리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포스트 소비자 그리고 포스트 정보화 사회에서의 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발표 제목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제가 짧게 한다고 해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체성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던 예술에서의 이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중요했던 것은 이제 블랙 파워, 페미니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맥락으로서의 지역성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활발한 이주 그리고 정보 기술입니다. 여기에서는 바우만이 얘기한 것과 같은 유체적 혹은 액체적 모더니티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시라카와의 그 말 축제에서 보면 예술가, 작가가 그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이 관련이 될 것이고요. 또 포트비의 경우에 이제 난민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몬 워스라고 하는 그 집단의 경우에는 오래된 그 의류의 리메이크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런 것을 어떠한 그 표현으로 그 정리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연사가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표상 혹은 재현으로부터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강조가 되고 있죠. 10년,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리서치 연구 기반 프로젝트 그리고 주거 아티스트 그리고 퍼포먼스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주체와의 협업 즉 아티스트가 아닌 지역사회 주체와의 협업이라는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일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매체 미디엄으로부터의 전환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몇 개 건너뛰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가라든가 그 퍼포먼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 비디오 아트 이외의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루야의 고요함의 아리아 그리고 야마카와 후유키의 샤머니즘적인 퍼포먼스 같은 것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미술관으로서 예술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무엇을 고민을 해야만 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술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에서, 동아시아에서, 또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라는 질문이고, 역사는 누가 쓰는가? 그리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끝내는가?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시회는 끝이 있죠. 2달이나 한 3달 정도 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과정은 흥미롭고 기대되는 일이죠. 그런데 모든 이제 미술관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 로테르담의 그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컬렉션을 그 소장해 놓은 아주 커다란 그 건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MMCA에서도 좀 비슷한 걸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요. 이 아카이빙 그리고 컬렉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역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삶과 죽음의 연결 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죽고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죽음과의 그 연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미술관이라는 것은 그럼 과연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술관을 언젠가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a really wonderful presentation. 네, 아주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리고요. 또 말밭에서 이 활동에 대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그 마지막 부분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미술관에서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또 사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미술관이 그 자신의 어떤 숨겨진 그 건물의 그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그 마이바시 같은 경우에 한 주민의 한 80% 정도는 그러한 그 미술관의 여러 활동과 좀 연계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까요? 저희 컬렉션의 80%가 전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 부분이 마에바시라는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저는 80%가 전시가 안 됐다 혹은 소개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카이브를 왜 좋아하는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나스 메카스를 왜 좋아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카스의 경우에는 이 프래그먼트, 파편화된 것을 아주 중시했죠. 우리가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 파편화된 것들, 분절화된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컬렉션의 그 80%는 바로 이러한 그 파편화된 혹은 분절화된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One thing that is thinking about your question is because we have created 저희가 이제 큐레이터이고요. 또 예술에 관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two times we 그래서 저희가 2번
introduced our collection to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들을 위한 컬렉션을 And such a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without any knowledge about this history. 그리고 어떤 역사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작품 좋다 하면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대화도 해보고 또 정보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한 번밖에 안 했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80%는 아직까지 그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Didn't think much about this, so it's something that we should really investigate.